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는 인천시장 선거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인터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속 유종복 인천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직, 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5일에 재선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네네. 일단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4년 전에 제가 인천시장을 출마할 때, 예. 인천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위기를 맞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 당시 부채와 부패와 부실, 이 3부를 극복하겠다고 제가 시민하고 약속을 했고,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천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시민 행복에 제2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민 행복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저로서의 자세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4년의 시정 성과로 평가받겠다. 현재 네. 그 인천 시민들이 유종복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처음에 4년 전에는 예. 우리 인천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도한 부채가 있고 또 현안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그냥 한두 달에 1년에 되는 일들이 아닌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썩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내심을 갖고 정말 묵묵히 일하면서 이제는 4년 차가 되면서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현안도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느 한 여론조사에 보면 잘했다는 평가가 거의 50% 육박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좀 진실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도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인천이 빚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2010년도 지방선거도 그렇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인천의 빚이 쟁점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아마 그대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그 전에 시장님은 많이 빚을 갚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에 빚 문제로 했을 때 상황하고는 예. 그야말로 180도 다른 이제 쟁점이 된 것이죠. 예. 무슨 문제냐면은 전에는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부채 도시가 됐느냐 이것은 예. 다 시장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정 논란이 된 것이 인천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4년 만에 우리는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서 재정 정상 도시로 정부에서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니까 이 성과를 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과연 무슨 이 빚 갚은 게 큰 성과냐? 이것은 뭐 심지어는 사실과도 다른 땅을 다 팔아서 뭐 빚을 갚았다는 사실하고도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지방세가 자연적으로 늘어서 이렇게 빚을 갚았다든가 이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흠집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는 빚을 한없이 정말 많이 늘려놔가지고 쟁점했던 거하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 빚을 갚고 재정 정상 도시가 돼서 시민들이 막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흠집 내려는 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러니까. 쟁점이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즐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알면 알수록 그 빚을 많이 갚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이다 이렇게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네네.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유 시장이 갚았다고 하는 빚 그거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치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죠. 누구라도 갚을 수 있었다면 그 민주당 시정부에서는 왜 땅을 1조 8천억이나 팔고도 3조 7천억이나 빚을 늘려놨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근거 없이 흠집내기 얘기지. 그렇게 쉬운 얘기 같으면은, 그 정치장들은 빚을 그렇게 지고 싶었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 것이 빚인데, 누가 빚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지난 제가 시장 되기 이전에 10여 년 동안 기본청 부채는 거의 준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빚도 많이 갚았고, 네. 나름 4년 평가도 좋고, 그런데 네.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썩 좋지만 않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워낙에 인천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감과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당의 지지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정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진실을 잘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고 판단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금 경제 문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기에는? 네, 제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선거를 여러 번 치러왔습니다만,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후보로서, 진실을 알리고, 또 저희 제가 해온 일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정책적인 측면을 또 알려가면서 시민들이 아마 잘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건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뜻할 거고요. 네네.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당의 지도부는 결국은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 즉 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어떤 선거나 정치 상황을 유리한 국민을 끌어들여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서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또 이를 대변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당이 지도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즉 당은 국민 당원 전체의 대변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당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민 여론, 즉 국민의 목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지어는 당원조차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나 마음 이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것이죠. 남북 문제라든가 또 막말 논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인천에 지지 유세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온다는 걸 제가 지금 하냐 안 하냐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또 당에서도 잘 판단도 하겠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필승 결의대에도 홍준표 대표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와서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오는 거를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그리고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박남준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4년 전 유 시장이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아예 도배를 했다. 그러면서 친박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친박 꼬리표가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선거 전략으로 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을 뭐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장을 하면서 정말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정치적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거나 손해본 일은 없다. 즉 저는 시민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지 다른 정책 행보를 한 바가 없는데 예. 어떻게든지 이런 좀 흠집을 내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시민들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님 마음은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다 이런 것들이 네. 꼬리표로 따라다니면 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정정당당하게 예.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서 분명히 이런 역할을 통해 갖고 인천시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냈고 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진정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자신의 행복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홍준표 대표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인천이 지금 서해 5도와 강화 등 접경 지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남북 문제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우리가 너무 환상적인 기대에만 젖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과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환상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남북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평화무드 남북 교류 협력 관계가 증진돼야 되고요. 인천도 서해 5도가 있고 강화 등 접촉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서해 5도에 남북 공동 어로 판매를 하자는 제안도 해놓고 있고 특히 강화도가 영종하고 다리를 놓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해 5도 평화 거점 지역으로서의 우리 인천의 위치는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2278님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같은데요.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 진입할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인천공항에 이게 구역을 정해갖고 서울에 있는 거, 경기도에 있는 거, 인천 이렇게 나눠놓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택시 기사분들이 제대로 손님들을 태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당한 것을 주장을 하고 이 권역 조정을 공동 배차고요. 이것을 예. 조정하도록 지금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2278님 대답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대표 공약 하나만 짧게 말씀하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 공약은 제가 이제 이 재정 건전을 이뤘기 때문에 부채 제로를 만들겠다 하는 거하고 시민행복 제1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과 더 함께 원도심 부분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오름부터 공약을 하는데 1호 공약으로 경인전철을 지하화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되고 경인고속도로가 지하고속도로가 되면 인천의 원도심은 완전히 천지개벽의 역사를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유종박 후보였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일주일에 6알 약을 일주일에 6알 먹을 약을 하루에 6알 먹었다.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사망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과다 처방 사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병원 측은 바뀐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의사의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환자 측과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오늘 4부에서는 이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계신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환자하고 병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 병원 측이 전문가 집단 그렇죠. 이거 또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법정 분쟁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는 불리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에 갔을 때 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환자 쪽이. 그렇죠.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환자 측한테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패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약물 처방상에 있어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지금 하셨는데,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의사도 실수했고 약사도 실수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약사들한테도 약 조제를 할 때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약 같은 경우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해주면서 이상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약국도 이렇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이 어느 정도 위험하길래 약 과다 복용한 걸로 이렇게 피해가 막 발생하죠. 지금 보니까 뭐 머리도 빠지고 또 그 정신도 좀 혼미하고 코와 입에서 피까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약물이 그 메토트렉세이드라는 약인데요. 이게 항암제입니다. 백혈병 같은 항암제로 이제 사용되는 약물인데 이렇게 항암제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혈액 관련 질환에서 부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범혈구 감수증이라고 해서 백혈구나 적혈구수 또 혈소판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되면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사안도 바로 그런 부작용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관절염 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관절염에도 사용됩니다. 우리 제작진이 약 처방 사진을 변호사님께 먼저 보내드렸다고 들었는데 보자마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티씩 한 알씩 8일간을 처방해야 되는데 하루에 6티, 6알씩 8일간 처방했으니까 하루에 5개 이상을 더 이게 복용한 겁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먹으러 가면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약물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혹시 직접 소송 진행하셨던 사건들 중에 이처럼 과다 처방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 혹시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약물 같은 경우는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해야 되는데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시켜서 시신경이 손상된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피해자 가족분하고 전화 연결해서 지금 피해자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분의 아드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그 부친께서 관절염 앓고 있는 거 빼면은 그동안 건강은 좀 어떠셨나요? 네, 일방적으로 건강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전혀 체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다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차피 유마티스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직접 이대 약국에서 받아서 그 요양병원에 갖다 드렸는데 그 요양병원에서도 이대 처방전만 믿고 그대로 계속 복용을 시킨 거죠. 이거 총체적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는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이제 약을 복용하고 3일부터 이제 목이 붓고 이제 식욕이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단지 감기 기운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약을 거의 8일 그 정도 복용했는데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이제 급격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죠. 식사도 아예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입 안은 다 숯보로 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대목동병원으로 가신 겁니까? 응급실로? 네, 우선 그 요양병원에서도 4월 15일 날 이게 잘못 들어간 거를 전화로 확인했어요. 아하, 이대랑 요양병원이랑 4월 15일 날 확인했는데도 그때도 저희한테 4월 15일 날 죄송합니다. 예? 4월 16일 날 확인을 하고도 저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약의 복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하고 4월 17일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피가 계속 나고 코에서도 피가 나고 이제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되니까 그때서야 이대로 옮기게 된 거죠. 이대로 옮겼다가 처음에는 6인실로 입원했다가 가족들이 항의하니까 1인실로 옮겼다고 하던데. 네, 그게 루마티스 약이 뭐 항암제도 쓰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완전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그 과실도 인정하면서도 6인실로 올려보내서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6인실로 집어넣느냐. 저희가 항의하니까 그날 바로 1인실로 옮겨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변호사님. 네. 요거 방금 말씀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1인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네.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경우에는 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인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목동 측에서도 이거 잘못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아드님, 이후에 병원 측이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하고 원장님도 직접 와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그 사후 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거죠? 네네. 저희도 괜히 언론에 보도되면 저희 아버지의 피해가 갈까봐 뭐 원장님도 그 담당 교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그 말을 믿고 저희도 첫날 너무 화가 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믿고 치료를 맡겼는데 한 보름 정도 되면서 호전이 되니까 이제 뭐 피검사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정상치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하면 3주차부터 이렇게 퇴원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장까지 찾아와서 언론에 알리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병세가 약간 호전되니까 입장을 바꿨다. 네네. 이런 주장이시죠. 예.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뭔지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우선은 뭐 체력적으로는 아주 멀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치료를 원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치료를 원하고 지금도 이제 거의 4주차 한 달이 됐지만 머리가 지금 계속 거의 많이 빠지셨어요. 그냥 손으로만 살짝 잡아당겨도 머리가 빠지는데 뭐 지금처럼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다 빠졌는데 그런데 3주차부터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만취됐다 나가라. 네. 지금 병원 측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른 별도의 합의금이나 이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치료가 목적이니까 저희도 그런 거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언론에 나가자마자 이제 합의금도 못 주겠다. 오늘 당장 퇴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합의금을 원하려면 소송을 걸어라. 어떻게 소송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우선 만약에 뭐 저희도 이대 측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병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대 측에서 그렇게 뭐 계속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사과는 끝났고 소송으로 대응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니, 이거는 보통 그런 의료사고보다 예. 뭐 처방전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집중하는 데는 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 나와 계신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뭐 환자를 치료가 어디까지가 완치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저도 들으면 판례를 보면 환자가 원할 때까지 이렇게 쭉 해주는 게 그게 완치인 것 같은데 그런 단순 피검사나 그런 거로만 이제 완치됐다 퇴원했다 하니까 그 완치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급하게 이제 발생한 응급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혈액 수치상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지금 아드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몸이 쇠약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제 의료 과실은 인정되는데 현재 이런 그 어떤 악결과가 그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전화 듣겠습니다. 네. 어려운 감사합니다. 상황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만 더 여쭐까요? 네. 지금 그러면은 아버지는 조금 호전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네, 호전은 된 상태입니다. 네, 뭐 각혈도 하고 하셨다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직도 이대 병원에 계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분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부분이, 이 얘기는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을 과다 복용 이후에 피해자의 우울과 망상장애가 심해진 것 같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왕증이 이제 우울이나 망상장애 일부 있으셨는데 예. 이 약물로 인해서 더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의 한 이상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그 신체 감정을 통해서 다른 의사분으로 하여금 기왕의 어떤 질환의 정도와 약물 복용 이후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기왕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약물로 인한 인과관계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편 아닌가? 이런 또 네네.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이를 촉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편입니다. 아까 우리 피해자 아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대목동병원에서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네. 소송에 가더라도 불리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병원 측은 소송할 테면 해봐라라고 네네. 했다고 하니까 네네. 이거는 또 이대 쪽에서는 또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우선은 과실적인 측면에서는 이대목동도 인정한 것처럼 과실이 명백합니다. 다만 그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 근데 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기왕증도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치료가 다 끝나서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실은 있는데 배상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소송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오늘 17일 날짜까지의 병원비만 우리가 지급하겠다. 예.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까지만. 그렇죠. 그 다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환자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이게 그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 위자료를 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증이나 연세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자료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병원 측은 아무래도 의료 소송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대략 본인들이 배상할 금액을 대충 산정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영유아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큰 사건만 해도 2014년부터 매년 한두 건씩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대목동병원을 폐원해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특정 병원에서 계속해서 다른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미비한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이 미비하면은
고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제대로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언지를 좀 분석을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 없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신해철 씨 의료 사고 때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예. 웬만한 의료 사고 같은 것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뭐 면허가 정지된다든가 혹은 박탈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 네네. 이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의료 사고를 범하는 의료 과실을 범하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제적인 어떤 규율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제도적으로 이 사람은 의사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걸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자격 정지라든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의사협회에서 좀 나서야 된다 혹은 자정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예. 그 지금까지 보면 의사협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밥그릇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정작용을? 예. 하지만 이제 이런 의료 사고를 범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사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좀 뭉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자기 밖에 싸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배우 한예슬 씨도 의료사고가 됐잖아요. 네네. 병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예슬이라는 유명인이 저렇게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했으니까 병원 측이 재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당했다면 병원에서 인정했겠느냐. 네네. 뭐 그렇게 주장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유명인이니까 그 병원 이름이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 검색이 되니까 아마 시인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대 목동 사건도 4명이라는 신생아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지. 만약에 1명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이슈화가 되지도 않았고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배상을 하겠다든가 또는 의료과실 인정하는 사례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차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구조적인 또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저게 모두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료사고 피해를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 이용환 변호사처럼 이 전문가를 변호사로 고용하지 않으면 이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법과 제도로 좀 개선할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현재는 그 환자들이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환자 측에서 아무래도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입증이 어려운 게 좀 사건의 이제 본질인데요. 그래서 일부 입증을 완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급진적으로는 입증을 전환해서 의사들이 의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의사들의 본업이 사실 치료잖아요. 근데 치료가 아니고 이제 컴플레인 오는 환자들의 어떤 의료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일에 매달려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완전히 전환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입증을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이런 의료 소송을 가게 되면 뭐 마지막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판 시간이 그리고 그 중간에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병원에서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의료소송이라는 게 사망이라든가 중장애, 장애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요. 예. 사실 실제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시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배상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경미한 의료 사고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때는 사실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의료 과실을 한번 판단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예. 예. 근데 지금 뭐 소송으로 가서 배상을 많이 받자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네. 잘못한 병원 측의 어떤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네네.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병원이 이거를 인정하면 나중에 많이 배상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일단 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배상 이게 의료가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피해자 측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제 의료기관에 잘 그 사과를 하지 않는데 만약 사과하면 배상액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실제 있어요. 또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인정했으니까 법원에서도 배상액을 좀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사과가 힘들어지는데요. 도의적으로는 우선 사과를 하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의사 출신 기자 혹은 네. 뭐 의사 출신 변호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 하면서 이 환자 측에 서고 이러면은 예예. 과거 동료였던 의사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아, 예,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냥 이거는 마지막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의사라는 직업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이고 소위 말하는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인데 왜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어요? 아, 저는 원래 이제 변호사를 먼저 했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변호사가 또 제 적성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고 싶은 변호사하고 의사가 하고 싶은 의사하고 그렇습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부럽다는 말씀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